안녕하세요. 알려준 마당 성과 사랑의 테마 마지막 책이죠. 헨리 밀러의 북해기선을 들고 왔습니다. 이 북해기선을 선택하신 분이 동구쌤이잖아요. 네. 네. 솔직히 이게 다 읽었어요? 당근이 읽으셨어요? 읽었는데 여기로 들어왔는데 여기로 나갔어. 네. 저는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여기 머릿속에서. 뭔가 네. 안개가 쌓인 네.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꼭 어떤 형식이나 줄거리가 있어야지만 좋은 소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우리가 읽었던 소설하고는 좀 다르다. 의식의 흐름 기법도 조금 있는 것 같고 형식상의 콜라주 기법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 책을 읽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그리고 어떤 면들을 우리가 독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왔을 텐데요. 일단은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설명이 일단 돼야 되겠죠? 네. 작품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읽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힘을 쫙 빼고 네. 그냥 뭐 기대감 없이 읽으니까 네. 그냥 재밌었어요. 네. 그냥 읽고 나니까 굉장히 글 쓰는 사람으로서 배운 게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이게 어떤 소설의 형식이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그냥 쏟아내는 것들. 네. 쏟아내고 그 어떤 파리에 건너와서 하자가 그 보이는 어떤 사물들이라든가 어떤 건물들, 그 다음에 사람들, 그러면서 먹고 사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자 그냥 막 섹스 이야기 닥치는 대로 막 그 섹스를 하면서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그게 줄거리예요. 일단 이 화자가 미국에서 온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젊은 문학을 꿈꾸는 사람이고 네. 파리에 와서 방랑을 하는 얘기인데,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요즘 사람들로 치면은 인스타그램을 찍은 것들을 이어놓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파편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야기 구성은 있긴 있죠. 그림으로 하면 꼴라주 기법 같은 네, 거죠. 네, 맞아요. 헨리 밀러 이 작품은 보면은 이야기 안에서도 파괴하고 있지만 장르도 파괴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아니면 뭐 일기인지. 자기 고백인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분간하기 힘든 그런 네.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맞습니다. 오토픽션 그 붐이 좀 있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이 파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네. 독자 입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참 쏠쏠한 재미가 있었어요. 그 바라보는 일상의 끈을 가지고 네. 어떤 자기의 생각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독자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따라가게 하는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후죽순해요. 아주 막 배설물을 쏟아내듯이 하는 것 이 같아요. 화자가 그럼 파리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없어. 글 쓰는 일이고, 아무것도? 글 쓰는 네. 일이고, 여자하고 섹스하는 일이고, 친구들 만나는 일이고, 네. 돈 되기 위한 어떤 작업들, 네. 간단간단한 요즘 말하면 알바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 전부예요. 전부인데 그 일상성을 통해서 지향하는 부분이 분명히 철학적으로 있다는 굉장히 거죠. 많죠. 네. 그래서 줄이 뭐, 네. 정말 줄 그은 데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예. 그래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정말 거의 한 장 몇 줄을 그을 수 있는 네. 것들인데, 그 정도로 어떤 이 사람의 사상과 어떤 철학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묻어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읽고 나잖아요. 그럼 창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배움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형식의 네. 타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이 작품의 시대 배경은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 20, 30년대 흔히 말하는 미국의 잃어버린 세대 작가들이 지향했던, 그리고 그 작품들의 배경이 됐던 유럽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의 삶과 배경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작가는 어떤 작가인가요? 네, 헨리 밀러라고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작가는 이제 1891년생이에요. 네. 지금 이제 살아 계신다면 130살 정도? 이제 상당히 장수했어요. 그렇죠. 1980년에 사망했죠. 네, 예. 89가지. 그 당시로는 굉장히 그렇죠. 오랫동안 그렇죠. 사는 그죠? 근데 이 작가는 이제 뉴욕에서 태어나서 성장은 이제 그 옆에 있는 브루클린에서 성장을 하는데요. 워낙에 이렇게 좀 반항적이고 기질 자체가 이렇게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고 뭐 이런 것이어서
학교도 갔다가 퇴학을 하고 직장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못하는, 그래서 회사를 지부치고 나오고 뭐 이러면서 외모는 안 닮았지만 왠지 이미지는 제임스 딘을 연상시키는 네. 삶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약간 그런데 얼굴형이 닮았잖아. 아, 얼굴형도 조금 제임스 딘 서운해하겠네. 그래서 33살인가에 두 번째 결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를 갖고 결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준이라는 여자, 네. 두 번째 그 아내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아서 네. 작품, 여러 작품에 이 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단신 저기 혼자 유럽으로 네, 이제 파리로 건너가게 건너가죠. 되죠. 예. 예, 그래서 이 부케기선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게 30년이 흐른 1964년이 돼야만 맞아요. 출판이 되는 맞아요. 그런 어떤 기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케기선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이 그쵸. 팔렸죠. 150만 부 이상. 예설이냐 뭐 예술이냐 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안 되는 네. 거잖아. 출판이 안 된 거지. 그때까지 안 됐었죠. 그쵸. 64 근데 또 헬리 밀러는 특이하게도 네. 이게 본인이 쓴 10편이 넘는 그 소설들이 전부 자전적인 이야기를 갖고 맞아요. 있다는 거, 네. 1인칭을 갖고 있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케기선도 1인칭 시점으로 네. 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8번째 네, 결혼을 결혼을 했죠. 예, 네. 74세에 기가 막히게. 본인 삶도 그냥 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런 넷의 일본인 재즈 피아니스트와 결혼합니다. 맞아요. 네. 그것도 40년 이상 되는 그 연하고, 연하의 네. 나이 차를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 여자도 그만큼 매력이 있으니까 40살 연상의 남자하고 선택한 굉장히 거 아니에요? 매력 있다고 그렇죠.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매력 있는 남자예요. 네. 네. 근데 뭐 영화에서도 보면 굉장히 헬리 밀러가 매력 있게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매력이라는 것이 현실의 삶하고는 굉장히 상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매력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네.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아내들이 끝없이 떠나가잖아요. 네. 왜 떠나갈까요? 먹여 살려 심지어 맞아요. 심지어 먹여 살린다. 네. 진짜 그 뭐 여복도 많고 네. 굉장히 막 하는 것 같은데 여자들이 다 좋아해주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마성이 있구나. 뭔가 모성애를 자극하게 하고 또 영웅적인 면모가 있기 때문에 끌리는 마초적인 것에 또 끌리는 여성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 저는 네. 소설이 있다가도 제가 아까 뱅글뱅글 돈다 그랬는데 네. 소설도 제 넋을 좀 이렇게 빼버리는 듯한 근데 이 작가의 삶도 약간 넋을 빼버리는 듯한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옥죄고 있는 어떤 뭐라 할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는 성에 대한 억누르고 있던 억누름을 것들. 네. 단번에 좀 풀어주는 작품이었다. 네. 이제 예. 그런 정도로 요 말씀드릴게요. 시기에 이제 우리가 앞서 다뤄봤던 채털레븐의 연인도 그렇고, 물론 채털레븐의 연인이 좀 더 앞에 나왔지만 20, 3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런 것에 대해 인간 본성을 억누르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60년대 대부분 그게 풀렸어요. 네. 히피 문화가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좀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진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제가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미국을 떠나서 유럽으로 갔는가. 그 중에서도 파리에 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때 당시에 미국의 사회생활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930년대 하면 경제 대공황이 그렇죠. 있었던 있었죠. 시절이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막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네. 문명이 발달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뭐 그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개츠비. 네. 해밍웨이 이런 그런 대작가들도 그런 문명에 대한 것들을 경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헨리 밀러의 부케기슨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미리 예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극단적인 문명 물질주의에 대한 반항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청교도, 네. 청교도주의, 엄격한 도덕이라든가 규칙, 규범, 뭐 선, 네. 이런 것들이 헨리 밀러가 그런 규칙들을 카나네 걸 뛰쳐나오는 그 형식이나 삶을 택하지 않은, 어렸을 때부터 자유분방한 그렇죠. 성격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갑자기 웬 금욕주의를 얘기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하고는 이미지가 다른데 1920년대의 미국은 그때 금주가 유행했었어요. 왜 영화 대부를 보면은
알카포네도 밀주 때문에 성장했잖아요. 그 마피아가. 그때 당시 왜 그렇게 금욕주의가 이렇게 각광을 받았을까? 1900년 이후로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이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고 주류 백인 사회가 뭔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출연했던 그 단체가 KKK다. 네, 남부에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 금욕주의, 또 금주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미국의 주인이라는 거죠. 자기들과 다른 이민자들 간의 어떤 경계를 나누는 도구로도 쓰일 수도 있고, 여기에 또 종교적인 어떤 그 보수주의가 여기에 함께 가미가 돼서 미국 사회의 분위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로 치달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대중적인 면에서는 그런 금욕주의가 있었다. 그런 것에 환멸을 느낀 작가들이 미국으로 떠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 시대의 그 정치 이데올로기 같은 상황도 굉장히 극단적이고 네. 굉장히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회 같지만 물질을 굉장히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것들이 팽배해요. 그러니까 그때 청교도나 뭐 그런 그 시대에 그 밑바탕에 굉장히 정치나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이때 당시 이제 이 미국의 상황과 대비되는, 특히 헨리 밀러가 뉴욕과 파리를 비교하는 문장을 많이 썼는데 파리는 좀 달랐죠. 네. 예. 지금도 우리가 파리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문화적인 코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미국 사회가 황금 만능주의로 어떤 향락이나 이런 데 많은 그 사업이 발달했다면 아무래도 미국 쪽보다는 역사와 전통이 더 있는, 또 파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유럽하고 다르게 많은 예술가들이 꿈꾸는 도시 아닐까요? 그렇죠. 네. 왜 헨리 밀러가 파리로 갔는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미로 짐작을 해보면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파리에 가서도 여기 묘사한 거 보면요, 너무 진절머를 쳐요. 그러니까 파리로 갔지만 파리라는 데가 막 벼룩의 거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소를 의미하는 데가 파리다, 막 이렇게 근데 이제 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파리 동경을 가지고 이상향인이라고 생각하고 파리에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 사는 데고 물질 문명이 있고 한데 현타가 계속 오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파리가 갖고 있는 톨레랑스의 분위기, 예술가들을 대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예술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헨리 밀러로 하여금 파리에 계속 눌러앉게 만들고 굉장히 오랫동안 눌러앉았어요. 작품도 많이 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파리의 분위기가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1920, 30년대에 파리의 분위기를 잘 묘사한 영화가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유명하죠. 예, 오웬 웰슨이 나와가지고 미국인인데 파리에서 이렇게 하다가 밤에 우연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마차를 타게 되잖아요. 판타지네. 그래서 20년대로 가요. 거기서 피츠제랄드도 직접 만나고 위대한 작가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인들의 그 시대에 대한 동경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그 20년대 파리의 무희를 만나거든요. 이 무희가 피카소의 애인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20년대 그 파리의 무희는 미국인이 그 오웬 윌슨이 동경하는 20년대에 남지 않고 벨레포크 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대 정신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20년대가 이상향이고 또 20년에 살던 사람들은 또 벨레포크 시대가 이상향이고,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은 아닌가?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옛날에는 이게 좋았어, 막 이러면서. 그 시대가 가지는 가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 영화를 참 의미있게 봤는데요. 그 당시의 어떤 그 시대상을 정말 그 영화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시대가 아름다웠느니 파리가 뉴욕보다 나았느니 이런 게 아니라 왜 헨리 밀러는 파리에 집중했고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으며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삶을 어떠한 시각으로 작품에 녹여냈는가, 이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헨리 밀러 작품 읽으면서 물론 소설이라는 거는 형식적인 그거는 없지만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근데 사실 글을 쓰다 보면은 형식에 얽매이게 되잖아요. 두목님도 글을 쓰시는데 쓰다 보면은
이렇게 네, 써있어요. 헨리 밀러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써서 슬프다. 그러니까, 이미 90년 전에 이렇게 썼는데. 저희가 쓰면은 이게 무슨 소설이냐고 그럴 맞아요. 수도 있겠죠. 물론 맞아요. 헨리 밀러도 처음에 이런 얘기가 무슨 소설이냐고 그런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근데 자기만의 개성 이런 것들을 하나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 집요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아 저도 이제부터 나만의 방식으로 네. 집요하게 써볼까? 뭐 이런 네. 생각이. 근데 저는 이걸 읽고 나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설 형식 있잖아. 발단적 얘기, 절정, 결말로 써야 네, 네. 된다. 근데 조금 더 앞서간 사람은 그걸 좀 타파하고 전개부터 앞으로 더 가서 뭐 절정부터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얘는 90얘라 죄송합니다. 밀러는 90년대 그 90년 전에, 살았던 예. 사람이 이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다 뱉어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식에 따라 가서 줄거리를 봐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막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힘을 빼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욕구나 이런 것들 다 배설하고 나온 느낌. 근데 그 행간에 작가만의 사유가 얼마나 앞서가 있는지 삶을 맞아요. 바라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도 얼마나 앞서가 있는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항상 그 천재는 그 시대에서 읽어내지 못하고 그렇죠. 항상 흐르는 세월이 흐른 후에 읽어내는데요. 네. 그 앞서갔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생각도, 삶도, 그다음에 이 사람이 부르짖는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가치도, 철학과 가치도 그렇죠. 그런 것도 앞서간 거는 분명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설을 읽을 때 그 줄거리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서사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서사라는 거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마지막에 결말이 있을 거고 그 결말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그 목적주의, 목적지향주의적인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근데 헨리 밀러가 그 집중한 것은 삶 그 자체고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성, 특히 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헨리 밀러가 쓴 소설은 도색적인 글은 아니에요. 음란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금욕주의가 억누르고 있는 본성에 대해서 집중했고 의미라는 것은 결국 일상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인간성의 자유로움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헨리 밀러의 이 북해기선을 넋을 자유롭게 해주는 소설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저도 굉장히 자유를 느꼈어요. 읽으시면서 자유를 느꼈나요? 읽고 나서는 와 진짜 제 마음에 굉장히 풍만해졌어요. 제가 이거를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의기에서 읽었는데 네. 읽고 나서 제가 커다란 네. 그 만족감이라든가 이안이 됐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것들이 어떤 그 집단 윤리에 어떤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네. 세밀한 요소를 찾아내는 일들을 많이 드러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저는 어떤 송년회에서 네.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막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왜 다음에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번 송년회 그래가지고 2020년도는 막 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다음 생이 아니고 다음에? 네, 다음 그럼 지금 해, 그냥 막 살고 있네? 막 살고 싶다고 그랬어. 네. 근데 헨리 밀러 같은 삶을 제가 추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막 재지 않고 아 커피 한잔 하자 그러지만 어디 천리라도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오고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라든가 어떤 틀이라든가 내 이치라든가 이런 것들 늘 배경이나.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다 깬. 두목님은 어때요? 글쎄요. 그게 얼만큼 이제, 나는 얼만큼 자유롭다. 솔직하게. 예. 조금 자유로워요. 제가 친구들이 저보고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그러면서 이제 보통 제 연령대의 여성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속박에서는 많이 이제 자유로운 가정의 속박에서도 상태인데요. 벗어나고 네네. 가족분들이 많이 서포트 해주시고 네네, 그 이해를 해주고 하기 네. 때문에 이제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삶은 항상 그 말뚝에 매여진 거리만큼 그렇죠. 이렇게 돌고만 있는 것 네. 같아요. 사실은 밀러 같은 경우는 그 거리를 넘어서서 완전히 저 파리로 튕겨나가는 넘어가볼 감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럽고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그 작가로 그 작품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부러우면 안 되는데 그런데 부러웠어요. 헨리 밀러처럼 살 수가 있을까? 아직도 제가 그에 대한 대답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남은 삶이 많기 때문에 네. 천천히 드려도 되고 또 천천히 시도해도 됩니다. 저기 우리 남은 사람이 많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희들한테. 남쪽 100세, 50번 네, 됐고. 100세, 50세 적인데. 같이 늙어가면 좋지. 네네. 저는 그 헨리 밀러의 글을 읽으면서 헨리 밀러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뭐 이거를 뭐 10번 정도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독자로서, 나라는 독자로서의 해석을 시도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책이 한 권이 있더라 하더라도 100명이 읽었으면 저는 그 100권의 책이 세상에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이제 우리 두목님이 그 돌아오는 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일탈이나 어떤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헨리 밀러는 지향하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목줄을 걸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 줄이 길어도 결국은 그 줄이 매여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헨리 밀러에 있어서는 예술의 지향점, 형이상학적인 지향점, 넋의 자유로움 이런 것은 있었어도 이 사람이 성을 다루고 있지만 성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단지 그것을 도구로 활용했을 뿐이지 그쵸.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가치, 보편적인 진리라든가 네. 사후의 명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태도를 버렸다는 거. 네. 이 밀러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안정된 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거침없이 다 던지고 아주 불안한, 그러니까 그 절벽의 난간에 서 있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 그 맞아요. 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타부키가 그랬어요. 문학을 하는 것은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리고 네. 의식을 평온하게 하는 문학은 가치가 없다. 오늘도 참 충실히 준비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냥 제 직관에 의해서 이제 이 인물 자체가 그 어떤 안전한 지대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태로운 그 어떤 절벽의 난간에 서 있는 인물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 왜 우리가 난간에 서 있거나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나도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하죠. 네, 나도 불안해지잖아요. 동목님은 이 헨리 밀러라는 작가를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아니면 불안을 느꼈어요? 아니 불안함과 자유로움이 같이 왔어요. 저 같이.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어쩌면 다 그 내려놓은 상태에서 사실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로워 보이면서도 네. 굉장히 위태로워 보였는데,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자유를 찾을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뛰어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네. 그런 인물로 읽혀졌는데, 그 불안의 끝에 서 있어야만 결국은 작품을 쓰는 거 아닌가. 그래서 타부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작가가 작품 활동을 할 때 어떤 고민을 많이 하냐면 양다리를 걸치고 살잖아요. 하나는 현실이라는 경계에 공간,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는 지금. 작가로서의 삶, 이렇게 해서 항상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걱정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걱정되는 그런 딜레마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헨리 밀러가 자유롭게 살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개뿔 가지가 아무것도 없어도 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라도 유지하지 않으면 더 삶이 비루해지기 때문에. 근데 헨리 밀러는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자신의 글을 써서 세상에 내보일 때 어떤 평이 그 어떤 올까, 말들, 예, 그거를 왜 사람인데 그거를 왜 예상을 못했겠어요. 그때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가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을 때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거는 그 무관심의 리듬, 또 무관심의 리듬이라든가 계속 반복되는 리듬을, 그러니까 매듭지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리듬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관심을 무집착이라고 표현할 수 예, 있을 예, 것 같아요. 집착하지 않는 것 네. 같아. 또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자유로움일 수 있고. 그런 자유로움이죠. 맞아요. 집착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음악으로 치면 좀 재즈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형식이 없는. 예, 네. 곡도 그 시대에 재즈가 없고 유행하지 악보도 않았어요. 맞아요. 30년대. 예.
30년대 또 재즈 시대라고 하는데 특이하게도요. 네. 이분이 8번째 결혼할 때 그 여성이 재즈 피아니스트. 맞아요. 음악도 그때 유명했잖아. 형식을 파괴한 걸 좋아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화도 그때 굉장히 전성기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그때 영화 당시는 보면은 아마 뭐 미국에서는 찰리 채플린이 예, 예, 연대했는지 예. 모르겠지만 모던 타임스 예, 뭐 3, 40년대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시대 정신이 맞물렸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왔고 그 시대에서 밑바닥의 어떤 그런 것들을 대변한 작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희극적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같은 네, 경우는 그 계속 반복되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그 산업사회의 네, 그런 그것도- 모습을 하면서 그걸 희극성으로 풍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그렇죠. 굉장히 영화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아니 뭐, 인간성의 자연의 어떤 인간이 기계화로 이렇게 되는 것 이미 우리가 지금 많이 와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렇죠. 네. 모더니즘, 그러니까 산업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인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작가고 1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세계사적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생각해 보게 된 거 아닌가? 거기 때 또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서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그 인간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고 진지하게 고민했던 작가 아닌가 싶고요. 너무나 문학사에서 위치가 공고하고 또 의미가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해서는 절대 이 작품을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조명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 3회에 걸쳐서 더 진행을 할 텐데 그 다음 회차에서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포르노그래피 이 예술성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목님 어땠어요? 네, 저는 이제 헨리 밀러 작품을 다시 또 정독해서 보면서 네. 느낀 점이 딱 한 문장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인간적인 삶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져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 현실에 어떤 디딤돌을 딛는 것 같은 그 많은 언어나 많은 난사반 이야기들, 그 콜라주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의 디딤돌로 딱 밟고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딱 한 방으로 표현하면 이 작품 읽고 배가 너무 고팠어요. 허기가 졌어요. 그 허기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일단은 가장 본질적인 것에 좀 충실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헨리 밀러의 북괴기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준 말 다녔습니다. 안녕. 네.